안녕하세요. 코투라 북미 지역 본부장 이지영입니다. 앞에 그 러브리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즉 미국 시장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 불허 미국 시장, 북미 시장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먼저 2020년의 전망과 북미 시장의 전략적 가치가 되겠고요. 그에 따른 주요 이슈와 트렌드들을 설명드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기회 요인과 진출 전략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시장 진출 유망 품목과 서비스를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미 경제와 세계 경제는 현재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이 어떤 말을 해왔고 어떤 말을 할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준은 금년도에 보험적 성격의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현재는 1.5%에서 1.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연준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경제 전망에 대한 재평가가 있을 시에만 대응하겠다. 즉 추가 금리에 대한 기대를 축소했고요.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은 상당한 재평가가 있을 때만 대응하겠다. 즉 당분간 금리 인하도 없겠다. 인상도 없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을 했죠. 또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근거에는 미국의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률은 유사일의 최대 수준인 3.5%를 보여주고 있지만 가계와 기업 투자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경제는 소비가 성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3분기의 GDP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개인 소비는 계속해서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비주택 부분 투자, 즉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빨간 부분으로 되는 기업 투자는 2분기서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어떨 것일까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작년에 시작을 됐는데요. 작년으로부터 작년에도 이제 금방 조기에 종료해야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속됐고요. 금년 5월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사이에서 이게 타결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세 추가 부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최초의 관세 전쟁은 현재 두 양국 간의 통상적 마찰을 넘어서 현재는 화해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하면서 양국 간의 기술 패권 양상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캐나다 역시 미 정부의 요청으로 12월에 화웨이의 CFO 멍완조를 체포하면서 두 양국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유무역지를 외치던 미국이 지금은 보호무역주의 선봉처럼 됐죠. 그래서 나프타에 대한 재협상을 거쳐서 USMCA라는 새로운 형태의 타결안을 내놓았고요. 그다음에 세계 각국과도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통상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무역 분쟁이 이제 장기화되고 확전이 되면서 이런 실물 경제력까지 그 영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 턴어라운드를 시작해가지고 2018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나 세계 교역 증가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회색으로 표시된
이 그림에 회색으로 표시된 우리나라의 교육 증가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대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 선행 지수라고 할 수 있는 PMI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제조업 PMI를 나타내는데요. 이 제조업 PMI가 50 밑으로 떨어지면 경기가 하락한다. 50 이상이 되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도에 50 밑으로 떨어졌듯이 지금 현재는 47.8포인트로 제조업 경기가 떨어질 거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들도 대미 수출품들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제조업에 대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분야까지 만약에 이 50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실물 경제 전체로 경제 불황에 알공포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북미는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그래서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최대의 수입 시장입니다. 또한 2000년대 이후는 미국 경제와 빨간색이죠. 그다음에 세계 경제 파란색, 세계 경제가 같은 모양으로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을 보일 정도로 세계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한국의 수출 대상 2위, 투자 유치 1위, 투자 진출 1위의 그런 국가입니다. 캐나다도 20위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 중국 수출도 대부분 중간재료 수출된 형체들이 완제품을 거쳐서 미국으로 재수출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의 중요성은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계 기업 시가총액을 표현했는데요. 탑에 랭크된 것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은 4차 혁명이라는 소위 4차 혁명이라는 신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 시장은 우리한테 굉장히 가치가 있고 굉장히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앞으로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타결되는가에 따라서 세계 경제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도 다시 살아날 것이냐 아니면 침체로 떨어질까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주요 이슈와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정치와 통상, 에너지와 인프라, 신산업, 소비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통상 부분입니다. 미국은 본격적인 대선 전국에 돌입을 했죠. 그래서 대선 일정을 살펴보면 2월 달에 아이오와에서 민주당 경선을 시작해서 여름에는 양당 간의 전당대회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고 11월 달에는 대통령이 결정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 부분은 미 하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을 가결하고 조사를 받고 있고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간에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조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 탄핵 조사를 받았던 3명의 대통령들은 그 차기의 대통령들이 나올 때는 당이 바뀌었다는 것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경선은 보시다시피 워런과 바이든, 샌더스의 3강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뉴욕의 시장을 영위했던 블룸버그가 뛰돌았습니다. 그래서 경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편 팍스뉴스 친트럼프 성향이죠. 여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이 어떤 후보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는 결로 아주 흥미롭게 나와서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미국 대선이 아까 말씀드린 미중 무역 분쟁을 합의를 하는데 어떤 촉매대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미중 간에는 빅딜 형태로 추진했지만 이게 점차 스몰딜의 형태로 합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스몰딜에 대해서 구도로 합의를 했고 11월에 칠레에서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사인을 앞두고 있었지만 갑작스레 칠레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취소되면서 이마저 지금 데드라인 없이 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아까 부여하기로 한 그런 관세들에 대한 유예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는 거고, 미국은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농부들과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그런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농산물들에 대한 중국 수출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선거와 영향이 있겠는데요. 선거자들의 그 막판 마음을 뒤집기 위해서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스몰 딜에는 합의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는 게 그런 단순한 문제를 떠나서 양국 간의 패권이기 때문에 이 대선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관세에 대해서만은 유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금년 10월에 연방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자유당이 재집권에는 성공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얻는 데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주요 이슈들로 부각됐던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문화에 있어서는 의료복지라든가 기후변화 또는 취미 이민 정책 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이제 엊그제 뉴스에서 나왔죠.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근간에는 2010년에 있었던 셰일가스 혁명이 있겠고요. 미국도 이제 이 원유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2016년 원유 금수를 해제하면서 본격적인 에너지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사우디, 쿠웨이트에 있는 3대 원유 수입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석유 제품을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수출 대상국이 되겠습니다. 캐나다 에너지도 산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원유는 매장량은 3위지만 생산량 4위로 그간 인프라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산이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정부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한 캐나다의 기후 변화를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2018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비중이 5%에 불과했지만 2040년이 돼서는 비중이 약 35%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풍력입니다. 풍력이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미래 산업, 신산업 분야가 이제 옥석 가리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과거 10년간 팡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업들이 미국의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죠. 우리 한때 이제 페이스북하고 넷플릭스가 부진하면서 마가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갔죠. 이름으로 내더니 금년도에는 이제 그 신생 스타트업들이 커가면서 IPO를 하는 그런 대세적인 현상, 즉 이 펄프스라는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핀토레스트, 우버, 리프트, 팔렌티아, 슬랙 등의 기업인데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올해 IPO를 하면서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PO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급속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즉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우버의 예를 들면은 지난해에는 1,200달러의 기업 가치를 예상했습니다만 실제 상장이 될 때는 80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시총은 400억 달러에 불과할 정도, 한 절반 정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위워크가 IPO에 실패하면서 기업 가치가 170억 달러로 3분의 1로 축소가 됐습니다. CEO가 퇴출됐고요. 그다음에 종업원들의 4분의 1, 2,400명이 해고됐습니다. 이처럼 공유 경제가 점차 거품이 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가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과거에는 꿈이나 희망을 가지고 가치가 나타났지만 직구번은 실적이 되어야지 실적이 있어야지만 가치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은 올 1월까지 시총 1위였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8% 이상 급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딩 서비스가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시총 1위를 지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테슬라는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는데요. 3분기에 적자를 예상했지만 이게 흑자로 나타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18%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배경에는
테슬라에서 새로 만드는 기가팩토리, 여기서는 배터리와 자동차 조립을 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나타나면서 테슬라의 판매를 부스트해주면서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실적이 중요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G가 금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5G는 모든 산업의 인프라죠. 그래서 이 인프라가 구현이 되면 4차 산업 자체가 현실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5G 산업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에는 7억 달러 수준에서 2027년에는 477억 달러로 급속히 한 56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560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5G를 본격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지원이 필요한데요.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5G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료 바이오 산업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장, 의료 시장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는 의료 지원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 수가를 늘리는 방법이고요. 캐나다는 의료비를 앞으로 주사를 한다든가 처방약 조제에도 무료로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소비 시장 트렌드 변화입니다.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D2C가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과거에는 이제 중간 도매상을 거쳤습니다만 중간 상을 제외하고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D2C가 되겠는데, 이런 D2C의 성장 배경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Z세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80년대, 90년대에 태어난 세대고요. Z세대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이것을 가지고 항상 다닌다. 또 하나는 SNS를 모든 부분에 사용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비 행태도 보면 소비를 할 때 어떤 밸류를 가치를 중요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센틱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가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법안이 계속해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미국 주들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러한 윤리적 소비라는 것은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이 쇼핑을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한테 꼭 필요하냐를 먼저 생각하고 쇼핑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 페스티사이드를 농약을 썼느냐, 그 다음에 로컬의 농부들이 지었느냐, 또는 이게 올게인이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북미 시장의 기회 요인과 진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부분에 나눠서 보겠는데요. 통상 정치 분야에서는 선거와 무역 분쟁, 에너지에서는 에너지 정책과 인프라 동향, 그다음에 첨단 미래 사업에서는 5G, 그다음에 미래차 등을 살펴보고 의료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 트렌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윤리적 소비와 D2C 등을 활용한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거에 따라서 정책 변화도 기대됩니다. 그래서 재선을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연준에도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소 금리를 1% 이상 떨어뜨려 가지고 제로 금리를 만들어내는 등 양적 완화를 하라는 등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산층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과거 텍스컷 2.0 같은 경우는 부자를 대상으로 수혜를 주고 있다 그래서 2020년 중반, 즉 선거가 있기 얼마 전 되는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돈이 많이 풀리고 또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캐나다도 총선을 끝내고 여당이 승리함으로 말하면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 같고요. 또한 교역 1위 국가가 미국, 중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무역 분쟁을 GVC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GVC 진입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요. 바이어와 소비자들의 체감, 피로도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처 다변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부과의 형태로 되는 무역 분쟁이 이제는 기술 패권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화해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으며 지재권 보호 요구 등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들과의 공동 기술 개발, 부품 소싱을 통한 시장 진입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그 무역 분쟁이 효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수입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받아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품목들은 가전, 섬유, 플라스틱, 고무,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금년도 저희가 여름에 대중 수입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입처 전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약 70%가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약 60%의 바이어들이 수입선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 바이어가 우리 기업 간의 접촉 기회를 확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화웨이 CFO 체포 위에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 무역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저품질 중국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졌던 기업들이 고품질 한국산을 찾는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에너지와 인프라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원유 생산량의 60%를 점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유망한 분야는 에너지 기자재가 되겠는데 과거에는 중국으로부터 이런 에너지 기자재를 많이 썼습니다만 한국산으로 이런 수입선 전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또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쉘 모듈 같은 경우는 쉐이프가드가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주의해 가지고 지방 정부와 협력을 통한 진출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과 트럼프 정부는 인프라 재건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의가 이제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이런 인프라 재건이 제일 먼저 수혜를 받을 부분은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8년에는 LA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라든가 또는 또한 다른 인프라 재건 사업에 기자재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인프라라는 것은 속성 자체가 자국산을 우대하기 때문에 기술 지원 등을 사후 기술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현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캐나다는 친환경 클린테크를 중요하고 국가 장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캐나다의 투자가 급속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부품 개발이라든가 제품 보급 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장비, 기계 부품에 대한 납품을 추진해야 되겠고 프로젝트, P3 프로젝트 입찰 기회 등을 눈여겨봐서 이 시장에 진출해야 되겠습니다. 5G가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4월에 5G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죠. 여기에는 규제 해소와 펀드 조성 등 글로벌 5G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의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관련 장비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커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제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대중서 협력하는 방안으로 이 부분에 진출해야 되겠습니다. 5G가 이제 깔리게 되면 그를 타고서 여러 가지 4차 산업,
응용 산업들이 이제 크게 발달할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시장 선점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기차, 자율차 같은 그런 미래차도 글로벌 밸류체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직적, 폐쇄적이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신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수평적, 능동적, 개방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대하는 우호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또한 신기술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접근해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시장 진입을 위한 밸류체인 자체가 다른 기존 차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이를 시장 진입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러한 미래차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국 정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짚고서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되겠고, 또한 단독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북미에 있는 그런 기업과 기술 연구 협력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은 AI를 비롯해서 전 분야에 거쳐서 굉장히 활발합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약 33,000개의 스타트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나 기타 북미의 스타트업을 가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가면은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실리콘밸리에 있는 VC들의 의견을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오면 한 99% 이상이 투자 유치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북미 시장,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우리 야구로 따지면 메이저리그 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는 검증되고 최고가 아니면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국내에서 경쟁력을 쌓고 해외 시장을 모색한다든가, 또 VC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 또 거기서 마케팅을 같이 할 파트너들이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기술, 그다음에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기술을 하면 클라우딩 서비스와 디지털이 되느냐 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팀이 잘 구성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에는 반드시 현지인을 꼭 포함시켜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의료 시장은 가성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페이션트 포스트라는 그런 이니시어티브를 발표한 바가 있죠. 이는 이제 약값을 인하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이제 제약사들의 수익은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신약 개발이라든가 M&A, 파트너십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는 이제 5G가 들어오게 되면 원격 의료 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헬스 기술이 크게 발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FDA에서 하는 이러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라든가 법인 설립 등 투자 진출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슈퍼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첨단 생태계를 주의해서 들어가고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신뢰를 우선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한 예로 캐나다 간 과학기술 국제 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지 진출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리적 소비와 소비자 직접 판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포라의 홈페이지를 보냅니다. 세포라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매장을 개설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큰 매장인데 여기 보면 그린, 그다음에 크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는 유기농, 사회공헌, 동물 친화적 윤리 소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소비자 직접 판매를 우리 마케팅에도 활용해야 되겠는데요. 이러한 캐스퍼라든가 올버즈 또는 블루 에이프론, 아주 유명한 안경은 와빅 파커 같은 기업들도 이렇게 소비자 직접 판매를 통해서 커나가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SNS 마케팅이라든가 매장 없이 직접 판매하는 그런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SNS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문이 간단해지고 배송도 쉬워야 되고 상담이 돼야 되고 또한 반품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류 창고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금년도에 저희 미국 뉴욕에서 새롭게 선보인 행사입니다. 브랜드인 US 엑스퍼트 글로벌이라는 그런 표제를 달고 했는데요. 과거에는 상담회나 포럼 위주로 바이어들한테 우리가 이런 물품을 팔았습니다만은
여기는 직접 우리가 미국에 매장을 설치해 놓고 소비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서 현장 판매를 함과 동시에 그 온라인 업체, 온라인 세일즈 업체, 여기는 중국의 샵샵이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매장에 초청해서 직접 중국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 행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십 분 안에 완판되는 그런 결과를 거뒀는데 결국 세계에 있는 바이어들은 뉴욕에서 통하는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를 축적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타 해외 시장으로 판매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걸 확대한 K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사업을 개최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캐나다도 FTA의 영향이라든가 온라인 소비 트렌드가 늘어났고 한류가 확산되는 등 캐나다 시장 공략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진출 유망 품목과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정책으로 관련해서 이제 발생하는 부분은 타이어가 되겠는데요. 타이어는 앞으로 새로 개발된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에는 새로운 경량 소재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통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웨이 제재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세이프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는 태양광 패널, 한편으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캐나다를 의미하고요. 파란색으로 된 것은 미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모든 것이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장치를 통한 처리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을 한다면 물류 관리 플랫폼도 굉장히 잘 통할 그런 품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센서, 대시캠, 블랙박스죠. 이런 부분들도 매우 유명한 품목이고요. 의료 바이오는 의료기기, 액션 발생기, 유산균들도 굉장히 유망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통한 챗봇이라든가 자연어 처리 소프트웨어 부분이 이제 AI를 활용한 부분이 되겠고요. 게임은 뭐 누구나가 다 모바일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클라우딩 게임이 이제 대세를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의료, 사물, 인터넷도 5G가 가속화되면서 현실로 다가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재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의 소스가 맵달해서 별로 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에스닉들이 이민을 많이 오면서 소스류라든가 식용유 같은 것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용에 있어서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이 지금 뉴욕에서는 매장에 예전엔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 뒷구녕으로 점점 밀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K콘이라는 게 대부분 10대나 20대 초반을 겨냥해서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이걸 내놓고 팔기에는 좀 가격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브랜드인 US 엑스포트 글로벌이라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때 많은 참석을 해서 이런 부분의 수출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여행 레저를 위한 여러 가지 상품들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K 드라마가 점차 넷플릭스 같은 데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K 드라마도 유명한 품목으로 꼽힙니다. 또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과 캐나다 모두 식품 배달이 대세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앱을 가지고 진출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아서 우리 품목은 어디 있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다 나열을 못 해드렸을 뿐이니까 저기 북미에는 미국의 7개, 캐나다의 2개의 무역관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접촉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망 품목 진출 사례를 3개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이거는 이 고기술과 그다음에 다품종 소량 품목에 대응을 해서 성과를 낸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 이 회사 규모는
50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이어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바이어 요구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설 기자재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세일 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대신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건설 시장을 공략할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전시회나 이런 데를 참가하면서 바이어를 만나서 성약을 시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바이어가 먼저 우리 코투라 무역관을 찾아와서 된 경우인데요. 바이어가 본인들이 에포키 시수지 도료 원료를 수입선 대체를 바이어가 이런 공급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무역관에서는 이런 바이어에 대해서 리스트를 준 다음에 우리 수출 상담회를 할 때 공장 그분을 이쪽으로 초청해서 공장 견학을 시키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서 샘플 구매로까지 연결된 경우입니다. 장기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